스타프 캡스톤 스마트 가방에 대한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례는 첫 번째로 연구 주제 및 최종 목표, 두 번째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 최종 결과물 및 목표 달성 검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의미 고찰에 대한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연구 주제 및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RFID 칩을 물건에 부착한 뒤 안테나로 그 칩의 정보를 읽고 아두이노로 전송합니다. 또한 GPS 모듈에서는 그 가방의 위치의 좌표를 아두이노로 보낸 후 아두이노에서 정보를 모두 취합한 뒤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을 보내고 핸드폰 어플 화면상에서 나올 수 있게 하도록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주제는 사용자가 입고 나간 물건이 없도록 알려주고 분실 및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방을 RFID, GPS, 그리고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구현하고 이를 어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정성적인 최종 목표는 첫 번째로 가방과 사용자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질 시 경고를 해주는 GPS 기술,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인식되고 충분한 인식 거리를 가지는 RFID 기술, 그리고 도난 예상 시 경고를 발신하고 위 항들을 모두 어플리케이션화하는 아두이노를 활용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저희는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량적인 목표는 인식할 수 있는 태그는 8개 이상, 그리고 태그를 읽는 시간 0.5초 이내, 태그 인식 레인지는 약 30cm 이상이고요. GPS 오차 범위는 4.9m 이내고 도난 방지 시스템은 사용자 가방과 5m 이상 떨어질 경우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저희의 설계 흐름도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유니버설 리더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라이프 EPC 기능으로 태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그 기입된 정보를 안테나에서 읽고 아두이노로 전송합니다. 한편으로 GPS에서는 현재의 좌표와 그 거리를 아두이노로 보내고 아두이노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 MIT 앱 인벤터를 기반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 도구 중 하나인 URA인데요. 저희 URA 도구를 활용해서 패시브 태그가 RFID 리더 안테나에 의해 인식되면 Write EPC 기능으로 읽힌 태그들의 기존의 ASCII 코드를 원하는 코드로 메모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두이노를 활용했는데요. 그 왼쪽에 그 빨간 박스가 안테나의 출력을 dBm 단위로 조정하여 안테나 레인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GPS의 신호를 위도, 경도, 고도 순으로 이제 수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빨간 박스는 이제 태그를 읽는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RFID 리스트에 찍힌 태그들을 삽입하고 RFID 리스트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MIT 앱 인벤터를 통해 구현한 로직인데요. 저기 오른쪽에 빨간 박스는 GPS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란 박스와 주황색 부분은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해지하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초록색 로직은 받은 정보를 모두 리스트화해주는 로직입니다. 저희 앱상 화면인데요. 버튼별로 이제 연결하기, 그리고 연결 끊기는 블루투스를 이제 연결 해제해주는 버튼이고요. 클리어는 시리얼창을 초기화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GPS 로그는 GPS 좌표를 출력해주고, 클리어 EPC는 그 아이템 리스트를 초기화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GPS는 GPS를 초기화해줍니다. 저희 연구 환경 조성 방법입니다. 저희는 RFID를 활용한 물건 다중인식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의 정보를 멀티 프로세서에 기억하고 그 수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인식하도록 했고요. 가방 속 환경을 제어했습니다. 장애물을 이용해서 이용 환경을 제어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이 빨간색 화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RFID 인식 거리를 제어했는데요. 태그의 거리를 서서히 늘리면서 레인지 리밋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를 통해 안테나의 출력, 주파수 조정을 해서 태그와 적합한 세팅을 한 게 이 초록색 화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S를 활용한 위치 파악을 했는데요. 아두이노가 호환되는 GPS 모듈을 통해 위도와 경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방과 사용자 간의 거리를 계산하되 구글 맵스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GPS 모듈을 사용할 때 위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상가함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GPS 모듈이 반환하는 값에 수식을 적용하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이 결과값인데요. 제자리에 찍은 것인데도 값이 출력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평면 적불법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 오차 범위 내에 값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오른쪽 화면과 같이 제자리에서 찍었을 때 0m가 추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원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모 전력이 커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됐습니다. 그 원인은 택을 읽기 위한 안테나의 크기와 출력을 필요 이상으로 적용이 발생했는데요. 해결 방법으로 안테나의 개조에 더 크기를 줄이고 출력을 조정해서 성능에 저하 없이 전력 낭비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표처럼 소비 전력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RFID 리더기가 실제로 가방 내에 들어갔을 때 태그 인식을 잘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은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가방 내에 사각지대가 생겨 태그를 읽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결 방법으로 소프, 즉 사이즈, 오리엔테이션, 앵글, 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해서 가방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고 안테나의 세기를 최적화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종 결과물 및 목표 달성 검증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스마트 가방입니다. 주황색 부분이 GPS고 파란색이 안테나, 빨간색이 RFID 리더 부분이고 회색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검증한 영상인데요. 처음에 GPS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 뒤에 물건을 인식하게 되고요. 물건 8개 인식하면 보안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보안 모드가 작동한 뒤에 물건을 빼내게 되면은 밑에 아이템 랍드라는 경고 문구가 같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GPS 부분에서 목표 달성을 검증하는 영상입니다. 처음에 GPS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의 좌표가 나오고요. 그 좌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거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m 이상 떨어졌을 시에 거리가 너무 떨어졌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의미 도찰입니다. 저희는 유니버설 리더 어시스턴트, 그리고 아두이노, MIT 앱 인벤터 등의 실무 도구로 초기에 제안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RFID 리더, 안테나, 태그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원하는 성능을 부여했고 전력 소모 문제를 공학적 사고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 효율을 도출해냈고 프리스트레스 미션 포뮬라를 통해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어프로시메이트 포뮬라를 통해 미국 GPS 기준에 의거한 오차 범위 4.9m 이내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목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결과를 달성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저희 기대 효과는 출석 관리, 그리고 화물 창고, 재고 조사와 같은 분야에 같은 원리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4조 비가 오는 날에 팀의 발표를 맡은 송원재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스마트 빗방울 제거 시스템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인트로덕션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2번과 3번 항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의 동기와 목표입니다. 자동차에는 많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기사와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빈번한 오류를 보인다는 기사들이 내용이 있는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 비가 오는 날 오류로 오작동하는 센서의 작동률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센서의 오작동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와이퍼와 열선과 같은 기술로는 절대 센서와 렌즈에 생긴 물방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센서와 렌즈에 생긴 물방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목표는 빗방울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어디에나 부착할 수 있고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익스페리멘터 섹션입니다. 1, 2번은 전체적인 설명을, 3, 4, 5, 6에서는 저희가 설정한 4가지 변수와 트러블 슈팅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 개념적으로는 크게 3가지 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직부, 파워부, 디바이스부 이렇게 세 가지 부가 있습니다. 먼저 로직부를 보시면 로직부는 전압을 제어해서 전극을 제어하는 부분이 되는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LED를 물방울 하나라고 생각하면 가고자 하는 위치에 플러스 극을 놓고 나머지 부분을 마이너스 극으로 하면 물방울이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한 열에 대해서도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간 발표 때 발표를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로직부의 신호가 이제 파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물방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전압이 필요한데 DC-DC 컨버터를 사용해서 200에서 700V 해당하는 고전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전압이 로직부의 제어에 맞게 인가시켜주기 위해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스펫 트랜지스터를 우측 패러드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바이스부에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부는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투명한 아크릴판, 그 위에는 전압이 인가되어지는 전극, 그 위에는 물방울의 전기 분해를 막고 등록 현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유전체, 그리고 가장 위에는 물방울의 접촉각을 크게 할 수 있는 속수성 필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층을 하나로 얇게 만든 것이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이고 이 위에 물방울을 올린 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는데 밀리미터 단위의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ITO 투명 전극으로 패턴화할 때에는 이렇게 오토캐드로 도면화를 실시하고 레이저 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가 예상했던 4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이 4가지 변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전압에 따른 접촉각 변화입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물방울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있는데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다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전극이 흐르는 금속에 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방울의 접촉각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 접촉각이 변하는 원리에 의해 물방울이 이동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서 찍었던 주요 장면인데 여기 잘 보이시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빨간색 직선으로 접촉각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작아지는 데를 찾았습니다. 125도, 125도, 45도, 40도, 25도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V부터 700V까지 50V를 단위로 해서 측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700V에서 25도가 되는 것을 착안해서 700V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입니다. 투명하고 얇고 균일하며 높은 유전율을 갖는 유전체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유전체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에폭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에폭시가 젤 형태로 얇고 균일하게 올리기는 어렵지만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전극의 크기에 따른 성능평가입니다. 저희 팀은 비가 오는 날 직접 빗방울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를 전극의 크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사이드미러, 전면 유리, 후방 카메라 이 3군데에서 측정한 결과를 평균값을 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이 4가지 데모 버전은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전극의 크기가 흡연이 10mm, 8mm, 5mm, 3mm에 해당하는 4가지 전극 크기가 있는데 앞서 측정했던 결과를 반영한 결과 사이드미러의 3.54 마이크로리터, 전면 유리의 7.62 마이크로리터, 후방 카메라의 8.52 마이크로리터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극의 크기는 3mm x 3mm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필름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입니다. 소수성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접촉각이 더 뚜렷하게 되어서 물방울의 이동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필름, 파라필름, 테프론 이렇게 3종류의 필름을 비교해서 사용하였는데 사진을 보시면 물방울이 좀 파란 이유는 이제 물방울이 투명해서 저희가 좀 색소를 타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결과로는 테프론에서의 접촉각이 125도로 가장 큰 것을 확인하여 테프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주요 장면인데 일반 필름을 보시면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물방울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필름과 이후 테프론에서는 다음 칸으로 명확하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차는 Result and Discussion입니다. 제안하는 모습을 시험 동영상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저희가 제작한 모습입니다. 앞에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투명 장급 다시 구리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투명 장급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잘 작동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진짜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4초밖에 안 돼서 잠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보시고 네, 이렇게 투명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여기 캡스톤 14조라고 저희가 쓴 글씨가 아래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투명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저희가 만든 것을 부착한 다음에 촬영한 모습인데 물방울이 뿌려져 있을 때는 굉장히 뿌연 것을 알 수 있지만 물방울이 다 제거된 이후의 모습의 사진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아서 센서와 렌즈에 부착 가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모습에서 3초 이내 제어가 가능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저희가 실험을 진행한 전체적인 모습이고 전류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전압만을 사용하고 전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했는데 실제로 전류를 측정해 본 결과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거의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0.1mW가 채 안 되었고 아두이노 구동 전력이 5W인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또 열선의 전력 소모가 120W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성적 목표, 투명하게 제작한다. 어디에도 부착할 수 있게 만든다. 정량적 목표, 5초 이내 속도로 제거하고 5W 이하의 전력 소모로 구동한다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와 시장에 대해 간략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조에서도 드론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런 드론에서도 많은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도 저희 기술은 다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전망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센서의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그 활용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역할 분담, 참고 문헌은 다음 부록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4만원 가량을 사용하였고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조 최종 발표를 마친 김건영입니다. 저희는 주제 및 목표부터 결과 의미 및 고찰까지 총 6가지로 목차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 및 목표입니다. 저희는 LS의 키트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리더 어플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플을 제작한 후에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신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원 농도 30나노그램/ml일 때 이상이면 양성, 이하이면 음성을 판단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남성이 임신 진단기를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질병인 고환암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기존의 키트 리더기와 비교하였을 때 R스퀘어 0.90 이상의 그래프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LOD 25나노그램/ml 이하인 데이터를 얻는 것인데 여기서 LOD란 리미트 오브 디텍션의 약자로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키트와 리더의 1:1 매칭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키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처음의 목표는 방언에 따른 차이 없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판독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다음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광원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은 같은 부분을 판독하더라도 RGB 값이나 HSV 값이 달라지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네 방향의 마커를 지정하여서 이를 기준으로 색 보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광원인 카메라 플래시의 경우에는 RGB 보정 전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붉은 광원일 때 파란 색깔을 RGB 보정하게 되면은 카메라 플래시를 기준으로 할 때 경향성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안 되었고 결정적으로 붉은 광원일 때 붉은색을 RGB 보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도를 판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광원을 통제할 어댑터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6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그 6가지 단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촬영 단계입니다. 어댑터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은 외부의 광원을 통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키트 사이의 거리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각도, 같은 밝기, 같은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촬영한 어댑터를 사용해서 조건을 통제하고 이 통제하에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그 사진에서 저희가 원하는 ROI 영역의 검출 부인 멤브레인 영역을 만약 추출할 수가 있고 이 멤브레인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영역의 T 라인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터치하게 되면은 그 터치한 기준 5픽셀의 RGB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RGB 값을 HSV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HSV란 색상, 채도, 명도를 나타내며 저희는 이 중에서 S값, 채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채도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키트의 색이 점점 선명해지게 되는데 이 농도에 따른 선명도와 저희 S값이 선형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S값을 저희 판독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다양한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게 외부 어댑터를 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처럼 다양한 키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및 검증 결과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존의 키트 리더기로 테스트한 결과인데 RSK가 0.99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왼쪽에 저희 어플로 테스트한 결과는 RSK가 0.96 이상의 데이터 그래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키트 리더기에 비해 정확성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에 따른 달성도입니다. 외형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고 키트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광원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달성도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앱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가 ROI 영역을 설정할 때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잘 못해가지고 달성도가 좀 미흡하고 그 이외에 기존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치에 비교하였을 때는 LOD 같은 경우는 10나노그램/ml까지도 판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효과 및 고찰입니다. 첫 번째로 범용성입니다. 각 키트는 각자에 맞는 리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극복하여서 다양한 키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코딩을 기반으로 한 어플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확장성 있게 데이터를 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리더기가 상당히 값비싼 편인데 그 리더기가 필요 없이 어플만으로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의 목표이기도 한데 종이나 플라스틱처럼 값싼 재료를 가지고 어댑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키트 제품 내에 동봉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그 키트와 어댑터를 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질병 판단 여부를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주제 트러블슈팅 결과 및 비교 사수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설계 배경 및 목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결함들을 아두이노와 FFT를 사용하여 손쉽게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목표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아두이노로 계산한 뒤 모듈을 사용하여 어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트러블슈팅입니다. 코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듈 부분과 속도 부분, 그다음 측정 부분과 변환, 그다음 범위값, 데이터 송출신 순으로 코딩하였습니다. 트러블슈팅입니다. 처음에 코딩을 했을 때 첫 번째 사진처럼 이상하게 나와서 시간과 범위를 측정하여서 그걸 고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것을 FFT 대지한 상태여서 다시 스플링 값을 i부터 시작해서 신호를 계속 다시 주고받아서 세 번째로 변환했는데 범위가 잘못 설정되어 범위를 다시 고쳤습니다. 그 FFT를 문제를 고친 후에 휴대폰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에서 앱 인벤터가 블루투스랑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블록도를 수정해서 고쳤습니다. 근데 앱 인벤터에서는 5MB 이상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록도를 되게 최대한 간단하게 수정하였지만 수정을 해서 바이트 수를 줄이려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코딩 쪽을 만졌는데 아무리 만져도 데이터가 용량이 많이 안 줄어서 이 앱 인벤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및 비교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코딩을 한 건데 소리를 지르면은 아주 간단한 어플을 사용해서 볼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원래 하던 코딩하는 거를 컴퓨터로 화면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왼쪽에는 원래 코드를 사용해서 평상시 소음을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로 작동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소리를 지르면 80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서는 12,000까지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3만까지 올라가는데 이 숫자는 저희가 보기 쉽게 하려고 범위를 좀 크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컴퓨터로 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왼쪽에 FFT 변화했을 때 소음 부분이 왼쪽 낮은 지역대에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상 누군가 만든 건데 이거를 원래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낮은데요. 여기가 낮은 소리고 여기 오른쪽이 높은 소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피아노 소리로 제일 크게 낼 수 있는 헤르츠가 8000인데 저희 컴퓨터로 사용했을 때 8000을 8kHz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소리, 높은 음을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소리를 가장 크게 질렀을 때 나는 사진입니다. 저희 결과는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소음과 기계에서 피아노 소리 어플 사용해서 8kHz까지는 측정이 가능했으나
휴대기기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역할 및 기타입니다. 저 이렇게 역할을 나누었고 활동은 이런 식으로 했으며 비용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모듈이 4개인 이유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녹아가지고 계속 망가져서 여러 개를 사게 되었고 이게 한 11시간 정도 하면은 부품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감사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나 설계 방법은 예비 발표랑 중간 발표 때 많이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트러블 슈팅이나 특징 점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회로 이론이나 전략 전자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상상 인버터를 제작하여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설계 목표 및 달성점입니다. 최종 블록 다이어그램이고 바뀐 점은 PWM 신호에서 정연 삼각 회항 발생기 대신에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회로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활 모터 스펙이고 실제 실험에서는 무고화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인버터 스펙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목표치에 도달하였는데 포화사 부분에서 120Hz로 미치지 못하였고 속도 제어에서 국제적인 기능을 추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 인버터 스펙을 늘리는 데 변수가 좀 많고 까다로운 점을 봤을 때 현재 스펙도 말씀드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계 과정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최종 부분 회로가 바뀌는데요. 게이트 드라이브를 교체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슈퍼커플러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근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공백 카트와 데드타임 조정하여 팩트 소재에 입력 신호를 전달하는 부스트의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버터를 설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디지털 회로와 아날로그 인버터 회로의 접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고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이즈가 보스핏이 설치하면 출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포토커플러를 적용하여 없앨 수 있는데요. 전기 신호를 빛으로 이용하여 전달하는 역할로 동작 전원이 다른 두 회로를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를 정기적으로 절연하여 노이즈 문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리어 프리커시인데요. 그림처럼 주파수가 높을수록 정형파에 가까운 PWM 사용 생성이 가능하고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IGBT가 아닌 모스펫은 여기서 발생하는 발열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역서지 전압인데요. 인덕터가 없더라도 회로 내의 기생 연성 때문에 역서지 전압이 발생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전격 이상 전압이 걸리면 모스펫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컨덴서를 통해서 기생 연성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계 결과입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인버터 출력 파형입니다. 사진을 보면 각 인버터상에 출력되는 파형의 유상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저주파일 때, 오른쪽은 소주파일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주파수와 RPM 관계식을 분석하는 표입니다. 이런 것과 수치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최대 오차 2.5% 이내로 VF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원 DC 전압이 클수록 오차가 더 적으며 그리고 전격 주파수에서 가장 오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VF 제어 확인으로 모터 상전조 시점이 있는데요. 모터 토크 특성에 따른 모터 전류 공식을 보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전압을 동시에 올려줘서 전류를 일정하게 하는 정토크 부분과 주파수는 계속 높일 수 있지만 전압이 전격 전압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낮아지게 되는 정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측정한 표를 보면 이론적인 것처럼 완벽하게 평행하진 않지만 거의 큰 사치로 정토크 부분에서 일정하고 그 전격 주파수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희 국제동 말고 좀 정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 속도일 때 1800rpm 근사치로 가고 이 영상이 좀 끊기는 것 같은데